저는 지금 72살입니다.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좁은 이발소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얼마 전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물어본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혹시 한울장학재단 박철수 이사장님 맞으십니까? 그 순간 저는 가위를 든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머리를 깎아들이며 살아온 평범한 이발사. 그런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기자분은 제 표정을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맞으시는군요. 마을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발사님께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누가 시골 이발사한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냐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날부터 마을이 온통 시끄러워졌습니다. 저 양반이 정말 그 유명한 장학재단 만든 분이래? 믿을 수가 없네. 우리랑 똑같이 사는 분인데.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평소처럼 손님들 머리를 깎아드렸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이발소 문을 열고 단골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고 저녁에는 혼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일상. 그게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이발사님, 정말 그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신 분 맞나요? 어제도 젊은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아이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을 넘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기자분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시작이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가위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던 그때 말이죠.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들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폐결핵이었는데 그때는 약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6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맞이였고요. 동생들은 둘째 철민이, 셋째 영희, 넷째 철호, 다섯째 순자, 막내 철진이까지 모두 제가 챙겨야 할 소중한 가족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늘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농사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삿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바늘기에 실을 꿰려다 눈이 시려서 몇 번씩 실패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공부 그만하고 일할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어미가 무능해서 내 공부를 못 시켜주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대신 동생들은 꼭 공부시켜주세요. 그렇게 저는 16살에 마을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착한 분이라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드리고 이발소 청소까지. 처음에는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형,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하고 자랑할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거든요. 밤에는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신문이나 잡지를 버릴 때마다 가져와서 읽어봤어요. 경제면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철수야, 너 참 특이하다.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발사가 신문을 그렇게 꼼꼼히 읽는 건 처음 봐. 공부하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공부해야 하는 거야. 학교만이 공부가 아니란다. 그분 말씀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비록 학교는 못 다니지만 스스로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공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철수는 공부 잘했는데 참 아깝다. 맞이라서 희생하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희생한 만큼 동생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철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이발소에서 일할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꼭 공부해야 한다. 내가 못다한 공부를 내가 대신하는 거야.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요? 형이 벌면 되지. 걱정 마라.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연애를 하며 청춘을 즐기고 있었죠. 솔직히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밝은 미래가 더 소중했거든요. 군대를 다녀온 뒤에도 저는 계속 이발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단골이셨던 김 사장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몇 년 만에 보니 옷차림부터 달라 보였어요. 철수야, 그동안 잘 지냈나? 김 사장님은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고향에 잠깐 들렀다가 너 생각이 나서 왔지.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아직도 머리 깎고 있어요. 김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철수야, 너 같은 사람이 평생 이발소에만 있기엔 아깝다. 한번 서울로 올 생각 없나? 저요? 전 이발만 할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지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거든. 그런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저는 선뜻 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줘야겠다. 김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저한테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이발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이발소를 열고 신문을 읽는데 부동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강남 지역이 개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죠.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경제신문을 더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에 관한 모든 기사를 놓치지 않고 읽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 책들을 빌려다 읽기도 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단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뭘 공부하는데? 경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몇 달 뒤 김 사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철수야,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어. 큰 돈은 아니고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볼 생각 없나? 100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벌어야 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사장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대신 내가 투자한 만큼 사업에 참여해보지 않겠나? 이발소 일과 병행하면서 말이야.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내야 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내가 판단해라. 어미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고 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100만 원을 김 사장님께 투자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이발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가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고 몸은 고단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거나 작은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서 모든 걸 배웠어요. 어떻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철수야, 너는 정말 눈이 좋다. 김 사장님이 감탄하셨어요. 처음 보는 건물도 금방 장단점을 파악하네. 사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이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가? 교통은 편한가? 학교나 병원은 가까운가? 이발소에서 손님들과 대화하며 배운 생활의 지혜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첫 투자가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50% 수익률이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인사드렸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다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 철민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썼어요. 철민이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거든요.
형, 미안해요. 형이 번 돈을 제가 써도 되나요? 철민이가 미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이게 내가 돈을 번 이유야.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돈을 벌어서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철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돈을 벌면 더 크게 투자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인데 너는 동생 학비를 대는구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그 말씀이 맞았는지 그 뒤로 투자가 계속 성공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실패도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났고 그 돈으로 동생들을 하나씩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범대학에, 철원은 의과대학에, 순자는 간호대학에, 막내 철진이는 법과대학에 보냈어요. 모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동생들이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발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이 제 터전이었고 또 마을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투자로 번 돈은 대부분 동생들 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에 돌렸어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이 이발소에 오셨습니다. 학생들 중에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한 학급에 서너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훌륭한 아이들인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작은 장학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 아이들 5명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발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인사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마치 제 자식들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돈을 벌어서 이런 일을 하다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눠주는 거죠. 아냐, 쉬운 일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은 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 쓰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잖아. 김 사장님은 그날부터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투자 기회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같이 큰 사업을 해보자.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투자만 했는데 갑자기 큰 사업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 그렇게 해서 더 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땅을 사서 개발하거나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되파는 일이었어요. 위험도 컸지만 수익도 그만큼 컸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실력이 있었던 건지 투자가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수익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돌렸습니다. 도울 수 있는 학생 수도 점점 늘어갔죠. 형, 이제 정말 대단한 사업가가 됐네요. 철민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이발사야. 사업은 부업일 뿐이야. 하지만 형이 도운 학생들이 벌써 수십 명이 되잖아요. 맞았어요. 어느새 제가 도움을 준 학생들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포함해서요. 모두 공부는 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둘씩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회에 나가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이발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분들 머리를 깎아드리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이발사님, 소문을 들었어요. 장학금을 많이 주신다면서요? 새로운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 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 아이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박철수 이발사님 맞으신가요?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발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왔어요. 김영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바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5년 전에 이발사님께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학생이었는데 눈빛이 참 맑았던 아이였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꿈이 컸던 학생이었죠. 아, 영준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았어? 오랫동안 찾았어요. 이발사님 성함만 알고 있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야 이 마을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영준이는 그 뒤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제가 준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발사님, 저는 지금 미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덕분에 꽤 성공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영준아, 모든 게 이발사님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영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발사님, 저는 늘 갚고 싶었어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영준아. 내가 성공한 게 내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더 구체적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영준이가 서류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는 거예요.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었어요. 영준아, 이게 뭐야? 이발사님께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기부하고 싶어요. 이발사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0억 원이라니. 평생 벌어도 만들기 힘든 돈을 그냥 주겠다는 거였어요. 영준아,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이발사님. 저는 이발사님께 받은 게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영준이의 눈빛이 진짜 진지했어요. 단순히 돈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이 돈으로 정식으로 재단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같이 운영에 참여해야 해. 영준이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일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울 장학재단이 탄생했습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많은 학생들을 도우자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영준이가 기부한 10억 원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재단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은 복잡했어요.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법무사도 만나야 하고. 하지만 영준이가 전문가들을 소개해줘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이발사님이 이사장을 하셔야 해요. 영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큰 직책을 맡기에는 부족해.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발사님을 더 믿을 거예요. 결국 저는 한울장학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됐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처음 맡아보는 공식적인 직책이었어요.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첫 해에만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발소를 지켰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이발소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발소는 제 뿌리예요. 여기서 시작된 일이니까 여기서 계속해야죠.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더 존경해 주는 것 같았어요. 돈과 지위가 생겨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재단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온 이미영 씨는 교육 전문가였고 총무로 온 박기호 씨는 회계 전문가였어요. 모두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장학생 선발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이미영 국장이 물어봤어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해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의지를 확인하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면접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첫 면접 때가 기억나요.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셔서 저는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예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공부하렴. 내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중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무 박기호 씨가 재단 돈을 빼돌리려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명 국장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박기호 총무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금액이 상당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박기호 씨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확실한가요? 네, 증거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재단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았어요. 언론에 나가면 사람들이 재단을 불신할 수도 있고요. 일단 박기호 씨를 만나보겠어요. 다음 날 박기호 씨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증거를 제시하자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왜 그랬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급히 돈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동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였어요. 박기호 씨,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말씀하셨으면 재단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재단에서는 그만두셔야겠어요. 박기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모든 돈을 갚았어요. 이 일이 알려지자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이사장님,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재단 운영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계 시스템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어요. 투명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믿되 시스템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말고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한 신문 기자가 재단을 취재하러 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취재를 하러 오셨나요? 한울 장학재단에 대해 기사를 쓰려고 해요. 특히 이사장님 이야기가 흥미로워서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언론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냥 평범한 이발사입니다. 평범한 이발사가 이런 큰 재단을 만들 수는 없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현우 기자는 정말 꼼꼼했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재단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현우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알려져야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재단이 알려지면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재단 위주로 기사를 써주세요. 저 개인보다는 재단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야기 없이는 재단 이야기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으로 시골 이발사가 세운 희망의 달이라고 나왔어요. 제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장님, 저도 장학금 기부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연락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후원금이 20억 원이나 모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정말 큰 재단이 됐네요. 이미영 국장이 기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뭔가 어색했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냥 시골 이발사였는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이사장님, 이제 이발소는 정말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준이가 미국에서 전화해서 말했어요. 왜? 재단 일이 너무 바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은 공인이 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발소는 내 정체성이야.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일을 다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재단 일이 많아지면서 이발소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을 나눠서 하면 돼. 그렇게 저는 오전에는 재단 일을, 오후에는 이발소 일을 하기로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둘 다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제가 유명해진 걸 신기해했어요. 우리 동네 이발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뻤던 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기사가 나간 뒤 장학생 수가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재단이 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감사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였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 딸이 간호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사장님 같은 분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어요. 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박소영이라는 학생이 보낸 거였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의사가 됐어요. 오늘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이사장님이었어요. 만약 이사장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울컥했어요. 한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영 국장이 그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이런 편지들을 받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잊혀져요. 이사장님이 심으신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거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재단의 익명으로 거액이 기부된 거였습니다. 50억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이사장님, 누가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을까요? 이미영 국장이 궁금해했어요. 글쎄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며칠 뒤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기부자는 10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태현이었어요. 대학교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IT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이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태현이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물론 기억하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던 학생이었잖아.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태연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몇 년 전에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를 큰 기업에 매각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거였어요. 이사장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성공한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아니에요. 저는 더 많은 후배들이 저처럼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50억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몇천 명의 학생들을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연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 돈을 받는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도 재단 운영에 참여해야 해. 젊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 태연이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렇게 재단에 새로운 이사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도운 학생들이 성장해서 다시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사장님, 이제 정말 대단한 재단이 됐네요. 영준이가 한국에 와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시작은 이사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재단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준이, 태연이,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단이 커지고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저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이발사 출신 맞나? 뭔가 의심스럽다.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많아지니까 상처가 됐어요. 특히 가난한 이발사 코스프레 한다는 댓글을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영 국장이 위로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비판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이사장님이 진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좋은 일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더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같은 마을 사는 사람 중에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박철수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며? 뭔가 수상해. 우리 모르게 큰 사업을 했나 봐. 이런 뒷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이웃들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서운했어요.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편하게 대화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였습니다. 이사장님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철수야 하고 예전처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이발소 일을 해야겠다고.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발사님 요즘 바쁘시죠? 단골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바쁘긴 하지만 이발소는 포기 못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래, 그래야지. 뿌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아직도 저를 예전 그대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걱정이었어요. 동생들이 모두 모여서 저한테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이발소는 그만두는 게 어때요?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왜? 형이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재단 일도 바쁘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영희도 거들었어요. 오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오빠도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편하자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렇다고 해서 오빠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희생이 아니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회계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재단 돈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고 신고한 거였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이미영 국장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국세청에서 나왔어요. 재단 회계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는 항상 투명하게 운영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조사관들이 와서 모든 서류를 뒤져봤어요. 장부부터 영수증까지 재단 설립 이후의 모든 기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쓰신 돈이 있나요? 조사관이 물어봤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돈은 장학금으로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제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급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느라 제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한 거였습니다. 아, 이건 제가 먼저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돌려받은 거예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다행히 모든 기록이 정확했어요. 영수증, 통장 내역, 회의록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어요. 재단 운영에 문제 없음. 모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됨.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밤잠을 못 잤거든요. 이사장님, 다행이에요. 이미영 국장이 안도했어요. 누가 이런 신고를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사장님을 시기하는 사람이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모든 지출에 대해 더 꼼꼼하게 기록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드시죠? 영준이가 걱정했어요. 조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단이 되려면 이런 검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시기를 넘기고 나니 오히려 재단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어요. 조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믿어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사장님, 후원 문의가 더 많이 들어와요. 이미영 국장이 보고했어요. 그래요? 네, 조사를 받고도 문제없다는 게 알려지니까 오히려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달에만 후원금이 평소의 2배나 들어왔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진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장학생들이 저를 더 믿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조사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이사장님을 믿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믿어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재단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시기에도 아무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처음부터 이사장님을 믿었어요. 이미영 국장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일을 계기로 재단 내부 시스템도 더 체계화됐어요. 외부 회계법인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기로 했고 모든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이 생명이에요.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숨길 게 없잖아요. 그렇게 재단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현재 한울장학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투명한 장학재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졸업 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재단 업무를, 오후에는 이발소 일을 해요. 7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이발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젊은 손님이 물어봤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보람이 더 커요. 매일 새로운 희망을 만나니까 늙을 틈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대단한 분이 나오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장 기쁜 건 동생들이 모두 성공해서 각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민이는 대학교 교수가 됐고 영희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철원은 의사, 순자는 간호사, 막내 철진이는 변호사가 됐어요. 모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형 덕분이야. 철민이가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뿌듯해요.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희생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한 학생이 이발소로 찾아왔어요. 3년 전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김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사장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모든 게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만약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제가 한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민수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저도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순환. 그게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거든요. 지금 한울장학재단은 설립 15년 만에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중에 의사가 된 학생이 200명, 선생님이 된 학생이 300명, 공무원이 된 학생이 500명이 넘습니다. 모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30% 정도는 나중에 재단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장님, 이제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여전히 저와 연락하시는 은인분이에요.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잖아. 정말 자랑스럽다.
김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감회가 새로워요. 처음에는 그냥 동생들만 대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될 줄 몰랐거든요.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도 돕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영준이가 미국에서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추천해 주거든요. 이사장님, 우리 재단이 이제 국제적이 됐네요. 이미영 국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 몇 명만 도우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래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0살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매일매일이 보람되고 의미 있거든요. 새로운 장학생을 선발할 때의 기쁨, 졸업 소식을 들을 때의 뿌듯함, 감사 편지를 받을 때의 벅참. 이런 감정들이 저를 젊게 만들어줘요.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나이도 많고 일도 많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나요. 아직 도움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발소 청소를 하고 9시부터 재단 업무를 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발소에서 손님들을 맞아요. 저녁에는 집에서 재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요.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72살의 나이에 이런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박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때로는 가장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박철수가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 결국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일의 출발점이 된 거죠. 무엇보다 박철수가 보여준 건 변하지 않는 초심이었어요. 큰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도 여전히 작은 이발소를 지키며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죠. 진짜 위대함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박철수에게 고등학교 중퇴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배움의 시작이었고, 가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양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현재의 시련이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철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분명 예상보다 훨씬 큰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